네, 안녕하십니까. 화재 감식 평가 산업기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자, 오늘은 증거물 관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화재 분류 체계 매뉴얼에서 정하는 발화 요인인데, 이거를 실기에서 만약에 적어봐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가스 누출, 화학적 요인, 교통사고, 부주의, 그다음에 자연적 요인 이렇게 해서 전기가 학교부자 이렇게 전기가 학교부자 전기적, 기계적, 가스 누출, 화학적 요인, 교통사고, 부주의, 자연적 요인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구해 법칙입니다. 자, 구해 법칙은 신체 표면 면적을 10% 기준으로 9%, 10% 단위로 해서 신체 총 비율을 100%로 맞추는 그런 겁니다. 손상 부위가 만약에 머리다 그러면은 저희 전체 100에서 9%가 다쳤다라는 거겠죠. 머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 다 9랑 1로 되어 있고요. 9랑 1로 되어 있고 특히 외음부 같은 경우에는 1%니까 그냥 1%로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성인 기준 한번 볼게요. 자, 머리는 9, 위에서부터 머리, 그 다음에 흉부 9%, 그 다음에 하복부 9%, 그 다음에 배 상부 9%, 배 하부 9%, 그 다음에 양팔 9% 9%인 거 보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9% 왼쪽 9%, 그 다음에 대퇴부 전후 다리 쪽 대퇴부 전후 해서 9% 9%, 그 다음에 하퇴부 전후해서 9% 9%. 네, 그렇게 되고요.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신체 부위가 성인보다 좀 세분화 안 돼 있어요. 영아도 그렇고. 보면 머리는 18%. 머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어린이나 영아나 둘 다. 그다음에 흉부랑 하복부랑 합쳐서 18%. 그다음에 배 상부, 배 하부 합쳐서 18%. 네. 양팔은 어차피 둘 다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18은 그 저도 정리할 때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거는 9 더하기 9로 돼 있고 어떤 거는 18로 돼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하여튼 양팔을 18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팔을 18. 양팔, 그러니까 각쪽 한 팔이 9%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퇴부 전후 얘는 14%, 14%, 그 다음에 하태부 전후 14%, 14%, 그 다음 외음부 1%, 2%.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부분을 비워놓고 여기가 몇 프로에 들어가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큰 덩어리들 위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상 정도에 따라서 1도부터 4도까지 화상이 있는데 1도가 홍반성, 2도가 수포성, 3도가 괴사성, 그다음에 4도가 탄화성 및 회화성인데 그냥 홍수괴탄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홍수괴탄, 홍수괴탄 이렇게 외우시고 이 화상에 의해서 요인되는 쇼크들이 있는데 원발성 쇼크는 말 그대로 한 번만에 그냥 심정지가 왔다는 거예요. 화상사 전에 격렬한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심정지 쇼크가 왔고 원발성 한 번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속발성은 이어져서 그 다음에 쇼크가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상 있고 상당 시간 후 발현되어 2, 3일 후에 사망한다. 속발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재 사체 특징을 보면 생존 시 화염을 볼 때 눈을 감기 때문에 눈가 주변 또는 호흡기 주변으로 짧은 주름이 생기고 주름 사이에는 그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안에 그을이 발견되고 이런 특징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중독 경우 시바는 선홍빛 이런 선홍빛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죠. 선홍빛 그 다음에 전신에 1에서 3도 화상 흔적이고 그 다음에 권투 선수 자세 권투 선수 쪼그리는 자세죠. 말 그대로 쪼그리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카메라 기능과 사람의 눈의 기능을 비교를 해놓은 그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빛의 굴절이나 초점을 담당하는 것은 렌즈인데 그것이 사람의 수정체이고 그다음에 빛의 양과 조절을 하는 것은 카메라는 조리개인데 사람의 눈에는 홍채고 그다음에 상이 맺히고 그런 부분들은 카메라의 필름, 사람의 눈, 그다음에 암실의 기능은 카메라는 어둠 상자, 사람의 눈에는 맥락막이라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빛의 차단은 카메라는 셔터, 사람의 눈은 눈꺼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카메라 렌즈 부분은 혹시나 싶어서 적어 놓은 거고, 이런 렌즈의 종류들이 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렌즈의 종류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화재 증거물 수집. 증거물이란 화재와 관련 있는 모든 물건 및 개연성 있는 모든 개체들을 증거물로 부르는데, 이런 증거물 중에 휘발성 화재 증거물을 어떻게 모아야 되느냐. 말 그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휘발성이니까 온도가 높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냉암소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냉장 보관을 한다. 냉암소, 냉장, 그 다음에 열과 습도가 없는 장소에 보관을 해야 오염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증거물 수집 시 유의사항은 뻔한 말이에요. 그냥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화재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정성과 무결성을 보존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물 시료 용기입니다. 시료 용기는 적당한 마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개를 보면 합성 코르크 마개, 고무, 마분지, 플라스틱 물질 이런 것들은 시료와 접촉이 금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마개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사용 시 알루미늄 또는 주석 코일로 감싼 후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얘네는 독자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오염도가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야 되고, 양철 용기 같은 경우는 마개를 어떤 걸 해야 되냐, 돌려 막는 스크루 뚜껑, 그러니까 돌려서 이렇게 막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밀어 막는 금속 마개를 동시에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돌리는 것도 쓰고, 눌러서 막는 것도, 밀어서 막는 것도 써야 된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유리 마개는 벽의 목 부분에 공기가 새지 않도록 단단히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료 용기는 뭐가 있냐, 첫 번째로 유리병이고, 그 다음에 주석 도금으로 된 캔, 양철 캔, 그러니까 캔들이에요, 캔들. 유리병을 말 그대로 보면 유리 또는 플라테트라폴루오로에틸렌 뭐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이런 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굳이 이거를 외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마개를 쓰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 내유성의 내부판 부착된 플라스틱 및 금속의 스크류 마개를 사용해야 된다. 내유성, 그 기름에 강해되고, 내부판 부착된 플라스틱 및 금속의 스크류 마개, 돌려서 하는 스크류 마개를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주석 도금 캔은 사용 직전 검사하고 녹슨 경우 폐기해야 된다. 이거는 양철 캔도 마찬가지. 모든 캔 종류들은 오염이 돼 있으면 당연히 폐기를 해야 되고, 한번 쓰고 나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철 캔 같은 경우는 프레스를 한 이음매 또는 외부 표면에 용매로 송진 용제를 사용하여 납땜한 이음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좀 더 그 시료 용기를 상세하게 보자면, 그 액체 또는 고체 촉진제의 수집 용기를 라고 해가지고, 금속 캔 아까 위에서 본 저 캔들이겠죠. 이 캔들. 그 다음에 유리병, 그다음에 특수 증거물 수집 가방, 그 다음에 일반 비닐 용기,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금속 캔, 유리병, 특수 증거물 수집 가방, 일반 비닐 플라스틱 용기,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이 시료 용기라고 해서 대표적인 것들은 세 개가 있고, 액체 또는 고체 촉진제 수집 용기로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이 이런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증거물 인식 표시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증거물을 먼저 담았던 그 화재 조사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겠죠. 그래서 화재 조사자 이름, 그 다음에 증거물 수집 일자 및 시간, 그 다음에 증거물의 이름 또는 번호, 그 다음에 증거물에 대한 설명 및 발견 위치, 그 다음에 봉인자, 봉인 일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담았냐, 그 다음에 조사를 했던 사람 대체 누구냐를 적어주고, 증거물의 수집 일자, 시간 적어주고, 이 증거물의 이름을 적어주고, 증거물이 어떤 건지랑 설명과 발견 위치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증거물을 담고 봉인한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시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화재 증거물 우편 발송 금지 물품. 그래서
인화성 물질,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이런 것들 당연히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겠죠. 혹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증거물 조사 및 분석 장비이고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옛날에 제가 그 정리를 할 때 사진까지 정리를 하면서 같이 넣어드렸어요. 보면 유기, 무기 화합물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에 사용하는 기기라고 해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 그다음에 적외선 분광 광도계라고 해서 특정 파장력에서 적외선 흡수하는 성질이 상이하니까 그걸 통해서 화학종을 확인하는 그런 기기가 적외선 분광 광도계. 그다음에 원광 흑광 분석기. 원광 흑광 분석기는 저번에 안 다뤘기 때문에 좀 보면 시료를 원자화한 후, 원자 쪼갠 후에 흑광 분석법을 통해서 금속 원소, 그다음 반금속 원소, 그다음에 비금속 원소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계라고 합니다. 이 원리에서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름에서부터 원광이라는 거는 원자화를 한 후에 흑광으로 가서 흑광 분석을 해서 금속, 그 다음에 반금속, 그 다음에 비금속에 대해서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기계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엑스레이 형광 분석기는 말 그대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료를 파괴하지 않고 원 상태를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기계가 엑스레이 형광 분석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뭐 광 이렇게 뭐 광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서 적외선 분광 광도계, 원광 흑광 분석기, 엑스레이 형광 분석기 이렇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고 그다음 이 부분을 채워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분석에 대한 설명이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 내용을 이름 자체를 외우시는데 좀 초점을 두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재 조사를 위한 출입 조사 시 조사자의 의무라고 되어 있고요. 증방비 이렇게 해서 앞에 것만 해요. 앞에 것만 외우시자고. 증표의 제시, 방해 금지 의무, 그 다음에 비밀 누설 금지 의무. 그러니까 조사자의 의무예요.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그 조사자, 소방 공무원의 의무라고 보시면 되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의무, 뭐 말 그대로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증표 제시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되고, 방해 금지 의무. 그 다음에 그 비밀을 밖으로 누설하면 안 되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방비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재조사 질문 요령이라고 해서 일단 임의 진술 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유도 질문을 금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경험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질문 사항은 질문 기록서에 작성을 하여서 증거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자는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방 대상물, 불 나고 있는 집에 혹시 소유자라든지 관리자라든지 점유자라고 한다면 그 소방활동 구역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업무 종사자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 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 의사, 간호사, 그 밖 구조, 구급 업무 종사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취재 인력, 그 다음에 수사 업무 종사자,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섯 개가 있으니까 혹시 적어봐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문제 내기 이런 것들 좋잖아요. 어떤 것들을 비워놓고 채우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다 적어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재 조사 분류는 화재 원인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화재 피해가 어떻게 되냐,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뉘는데, 화재 원인 조사는 발화 원인, 왜 불이 났는지, 발화 원인 조사, 그 다음에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상황 조사, 그 다음에 초기 어떻게 됐는지, 진행이 됐는지, 그런 조사, 그 다음에 연소 상황 조사, 그 다음에 피난 조사, 그 다음에 소방 방화 시설 등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발화 원인은 왜 불이 났냐 라고 하면 발화 원인, 왜 불이 났지가 있고, 그러니까 불이 났으면 그 초기에 어떻게 했지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연소가 어떻게 됐지? 피난이 어떻게 됐지? 그 다음에 소화 방화가 어떻게 됐는지, 시설들이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피해 조사는 피해가 두 가지가 있겠죠. 인명피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인명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이 사라지는 그런 재산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그 다음에 화재 진압 중에 발생한 사망자, 부상자, 그 다음에 사상자 정보 및 사상 발생 원인,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소실 피해, 그 다음에 수손 피해, 그 다음에 기타 피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재 소실 정도, 이것도 문제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화재 소실 정도는, 전소는 말 그대로 건물 70% 이상이 소실되는 화재가 전소, 반소는 30%에서 70% 미만의 소실이 반소고요. 그 다음에 부분소는 건물 30% 미만으로 전소, 반소가 아닌 것들을 이제 부분소라고 합니다. 전반부, 이렇게 해서 전소, 반소, 부분소 이렇게 있는데, 전소는 또 하나 특이한 게 70% 이상 소실이지만 그 미만이더라도 잔존 부분 보수하여도 재사용 불가할 경우에는 전소라고 불립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반소나 부분소여도 얘네들은 복구가 가능하지만 얘네들은 복구를 해도 재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전소라고 불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재 건수 산정은 뭐 한 건의 화재, 별건의 화재, 화재 두 곳 이상 가나구역 겹친 경우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한번 그냥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수 산정. 같은 동수로 어떤 건물이 이게 같은 건물인지 나눠져 있는 건물인지를 구분하는 하나의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보면 두 개의 동이 같은 동으로 한정되는 것들이 어떻게 있느냐. 주요 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럴 경우 같은 동수로 보고요. 그 다음에 옥상 건물에 옥내 계단이 연결될 경우, 그 다음에 목조 또는 내화조 건물의 경우 격벽으로 방화구역이 되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건물 내벽 이용하여 헛간 등 기타 건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수로 같은 경우는 건널복도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내화조 건물 옥상에 목조 또는 방화구조 건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내화조 건물 외벽을 이용하여 목조 또는 방화구조 건물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내부와 구획대인 경우, 그 다음에 독립된 건물과 건물 사이 차각막, 비마기 등 덮개를 이용하여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다른 동수로 본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포인트들을 잡아서 보면 주요 구조부, 옥내 계단, 격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건널복도, 그 다음에 뭐 방화가 돼 있다든지 방화구역이 돼 있다든지, 그 다음에 차각막 이런 것들은 다른 동수로 보구나 라고 포인트를 잡아서 외우시면 빨리 외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대형화재입니다. 긴급상황 보고 대상입니다. 긴급상황 보고 대상은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이렇게 있고요. 대형화재 말대로 사이즈가 큰 화재, 그 화재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인명피해가 사망자 5명 이상, 그 다음에 사상자 10명 이상이고, 재산피해가 50억 이상 추정되는 화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50, 50, 50, 50 이렇게 50, 50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화재는 말 그대로 중요한 화재,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공공 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들, 또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고층 건물이라든지 지하 상가라든지 시장, 백화점, 뭐 대량 위험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서 불이 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거나 아니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중요 화재로 돼 있고, 특히나 이재민이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를 이제 중요 화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특수화재는 철도 항구에 메어둔 외항선, 이 특징을 잡으셔야 돼요. 철도고 이건 외항선이긴 한데 항구에 메어둔 외항선입니다. 항구에 메어둔, 그냥 외항선이라 적으시면 틀린 거예요. 항구에 메어둔 외항선. 그다음에 항공기, 그다음에 변전소 및 발전소 및 이거는 말이 좀 겹치는데, 변전소 및 발전소 화재,
다음에 특수사고, 그다음에 방화 등 화재 원인이 특이하다 판단되는 그런 화재들, 또는 여기서는 포인트가 외국 공간이죠. 외국 공간 또는 사택, 그 사택을 포함해서 들어가고, 그 밖에 대상이 특수하여 사회적 이목 집중되는 예상 화재들이 이제 특수 화재입니다. 근데 그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운행 중인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가 막 가고 있는데, 그럴 경우 화재 시 조사관할은 어떻게 되느냐? 소활동 장소를 관할하는 본부장 또는 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난 지역에, 불이 나서 비행기든 뭐 배든 어디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불을 끄려고. 그 불을 끄고 있는 그 장소, 그 장소를 관할하는 본부장, 서장이 이 긴급상황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조사 관할. 화재조사 서류입니다. 화재조사 서류는 되게 종류가 많아요. 보면 화재 발생 종합 보고서, 화재 현황 조사서, 화재 현장 조사서. 근데 이 두 개는 모든 화재에 공통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화재 현황, 화재 현장, 이런 것들. 화재 유형별 조사서. 그 유형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건자위 선임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구조물 화재, 그 다음에 자동차 철도 차량 화재, 위험물 가스 제조소 등 화재, 선박 항공기 화재, 그다음에 임야 화재, 이렇게 해서 건자위 선임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해당 오타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먼저 드리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거 급하게 만들고 보내드려서 매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오타라든지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혹시 요청을 하시면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화재 유형물 조사까지 했죠? 그 다음에 화재 피해 조사서, 피해 발생 시 작성이 되는 거고, 아까 우리가 피해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나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방화 의심 조사서, 그 다음에 소방 방화시설 활용 조사서, 그 다음에 질문 기록서, 화재 현장 출동 보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화재 조사서를 작성하고 이런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 서장은 화재 조사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해야 되고, 화재 조사 결과 보고는 언제 하느냐? 긴급 상황 보고에 해당하는 화재는 화재 인지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좀 더 정확하게 화재 조사를 해야겠다 싶으면 총 5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 외 일반적인 화재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내고요. 그다음에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경우 감정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결과는 영구적으로 보관이 됩니다. 화재 현장 조사서는 구성 도면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화재 현장 위치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있죠? 여기 화재 현황 조사서, 화재 현장 조사서, 이 두 가지만으로 그냥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중에 화재 현장 조사서 중에 도면이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화재 현장의 도면이, 그러면 현장 위치도, 현장이 어떻게 돼 있냐? 그 다음에 발화 건물 중심의 건물 배치도, 그 다음에 실 배치를 중심으로 소선 건물의 각 층 평면도, 그 다음에 발화실 평면도, 그 다음에 발화 지점 평면도, 그 다음에 발화 지점 인면도, 그 다음에 사진 촬영 위치도,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것도 넓게 해서 좁게로 가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 현장으로 가서 현장 위치도, 현장이 어디가 현장인 건지, 그 다음에 건물들이, 그 현장에 있는 건물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건물 배치도,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층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 층 평면도, 그 다음에 발화실에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 발화실 평면도, 그 다음에 그 발화 지점이 어떻게 또 세부적으로 평면이 되어 있는지, 발화 지점 평면도, 그 다음에 발화 지점 인면도, 그 다음에 사진 촬영 위치도, 이렇게 7가지 외우시면 되겠다. 넓게 해서 좁게로 점점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외우시면 금방 외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재 현장 출동 보고서. 화재 현장 출동 보고서, 네, 여기 있죠. 화재 현장 출동 보고서. 출동 보고서가 있는데, 이 출동 보고서를 보면 주요 기재 사항이 어떤 것이 있냐.
이거는 제가 옆에 그림으로 표시를 했는데 혹시 이미지로 떠올리시면 좀 더 편할까? 화재 현장. 화재 현장을 출동한다. 출동. 그럼 처음에 출동을 가는 도중이 있을 거죠. 그 가는 도중을 나타내는 이미지 화살표를 생각했어요. 도중. 가는 도중이니까. 화살표를 통해서 우린 쭉 간다 했을 때 그 화재 출동 도중에 관찰 또는 확인했던 사항을 적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동그라미는 그 화재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동그라미 어떤 포인트에 도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재 현장 도착 시 관찰, 확인 사항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 활동 중 이제 소방관들이 막 소화 활동을 막 할 거 아니에요. 용수를 막 해가지고 막 물을 뿌리고 하는 그런 어지러운 상황, 소방 호스가 막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을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그러니까 소화 활동 중 관찰, 확인 사항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의 출동 도중, 그 다음에 포인트에 어떤 지점 도착했다는 거에 현장 도착, 그 다음에 막 널브러져 있는 소방 호스들, 소화 활동 중인 그런 관찰 확인 사항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기록서에 있어서 작성을 할 때 질문 청취 대상자는 누가 있냐? 첫 번째, 만약에 발화 행위자가 있다면 그 발화 행위자를 적어야겠고, 그 다음에 발화 관계자를 또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견, 신고 또는 초기 소화자 이런 사람들을 질문 청취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기타 관계자들 이렇게 있습니다. 행위자, 관계자, 그 다음에 발견, 신고자, 초기 소화자, 기타 관계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 이렇게 있고요. 이게 보시면 기재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화시설,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초기 소화활동, 방화설비. 이것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적어놓고 요 안을 채워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다 적어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걸 가르쳐주고 여기를 적어봐라, 몇 가지, 뭐 5가지 적어봐라, 3가지를 적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소화시설 말대로 불을 끄기 위한 그런 시설이죠. 초기에 초기가 아니고 일단 그 소화시설 설치된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구, 옥내옥의 소화전, 간이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설비의 사용 여부 및 효과성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고, 보시면 이런 거를 이제 5가지를 소화시설에 대해서 5가지를 적어봐라 라고 하면 소화기구,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옥외선 이 2개만으로도 벌써 3개가 돼버리죠. 맞죠? 옥내 옥외는 엄연히 다른 그런 걸로 분리돼서 되니까 소화기구,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이렇게 5가지 한번 외워보시고, 이거는 기출을 한번 됐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보설비, 요 특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소화는 시설이에요. 소화시설. 여기는 뒤에부터는 다 설비예요. 설비, 방화설비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시설입니다. 시설, 소화시설. 경보설비는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탐, 흔히 말하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그 다음에 단독경보용 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의 경보 및 미경보 사유 이런 것들을 적어야 돼요. 아주 경보 알려주는 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 탐지설비, 감지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피난설비는 피난기구 사용 및 미사용 여부, 유도 등 비상조명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용수설비는 말 그대로 물을 쓰는 소화전, 소화수조, 저수조, 급수탑 그런 것들이고, 소화활동설비는 제연설비가 들어가고,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상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비상콘센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적혀있는 것들은 최대 5개까지 한번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개까지, 5개. 그 다음에 초기 소화활동에 있어서 소화기, 옥내 옥외 소화전, 모래, 피난 방송 및 대피 유도 활용 의무가 있고, 방화설비는 방화 셔터 작동 여부, 방화문 닫힘 여부, 방화구역 여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소경피, 용활, 초방, 뭐
입에 잘 안 달라붙긴 하는데 계속 부르셔서 그냥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본인이 배치를 바꾸셔서 좀 더 외우기 쉬운 그런 것들로 바꾸셔도 되고, 소경피, 용활, 초방. 소경피, 용활, 초방. 이렇게 소경피, 용활, 초방.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재조사 관련 법률이 있고, 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분별적으로 저희가 다 취하면은 그게 너무 시간을 또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필요한 거 그런 것들만 보려고 합니다. 화재조사 관련 범죄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출입조사 거부죄, 비밀누설죄. 아까 우리가 화재조사자의 의무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그 증표 제시의 의무, 증방비라고 해서 증표 제시의 의무, 그 다음에 방해 금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밀 누설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돼 있는데, 보면 출입조사 거부죄, 화재 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다음에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관계인의 정당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 조사를 수행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을 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 관계자겠죠. 우리가 증표를 들고 가서 이 건물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정당하게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그런 그 관계인에 있어서 주는 형벌이고, 이 비밀 누설죄 같은 경우는 이 조사를 했던 조사자에 대한 그거겠죠. 그러니까 관계인의 정당 업무를 방해했으니까 방해하고 알게 된 비밀을 단순하게 누설할 경우 300만 원. 이거는 조사자에 대한 처벌이고 이거는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구나 라고 좀 구별을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기출에 있길래 한번 가져놓아 봤는데, 한번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냥 혹시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약부 화재 보험, 말 그대로 특수 건물에 주어지는 화재 보험이에요. 특수 건물, 중요한 건물이겠죠. 특수 건물은. 그래서 보면 가입 의무자는 특수 건물 소유자예요. 특수 건물 소유자. 그 다음에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을 경우, 타인의 재물에 손해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망 또는 부상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 특수건물 소유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인데 이 특수건물의 건물 소유자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경우라도 이 건물 안에서 사망이나 부상 또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시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특약부 화재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시기는 특수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30일 이내.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획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게 되고, 보험갱신은 매년 갱신을 해야 되고,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입 대상 특수 건물을 보면 연면적 1000, 연면적 3000, 바닥면적 2000, 바닥면적 3000, 그 다음에 11층 이상 실내 사격장.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된 겁니다. 12층 이상이거나 또는 실내 사격장. 그 다음에 16층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거를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맨 위에 있는 것들은 국공유재산 중 건물 및 부속 건물에 해당하는 게 연면적 1000m 이상이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구나. 이건 나라 거니까. 관공서겠죠. 관공서고. 연면적 3000인 경우에는 종합병원 및 건강숙박업, 공연장, 방송사업, 학교, 공장 등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면적 단위를 외우시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외우시면 좋게 하겠지만 일단 이거 위주로 보시고, 특히 다중이용업소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고, 그럼 중요한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다음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사 선택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현명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는 거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좀 미련한 짓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울 건 확실하게 외우고 아닌 거는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화 원인 판정 및 피해 평가이고요. 재산 피해 산적 원칙이 있습니다. 복성식 평가법, 매매 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 이렇게 크가지 세 꼭지가 있고요. 복성식 평가법은 이게 원래 주로 사용되는 평가법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또는 재취득 소요 비용에서 사용기간의 감가 수정액을 공제하는 금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것이 어떤 건물이 탔다 그러면 그 건물을 재건축하고 재취득되는 비용에서 원래 사용기간의 감가 수정액을 공개. 원래 우리가 썼던 그 건물을 막 몇 년 썼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의 감가액을 공제를 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 사례 비교법은 말 그대로 당해 피해물에 시중 매매 사례가 충분하여 유사 매매 사례에 비교하여 산정하는 경우다. 말이 어렵긴 한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건축 또는 재취득으로 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이 뭐가 있죠? 예술품 같은 게 있겠죠. 예술품은 이게 다 하나하나 다 다르잖아요. 예술품이라든지 귀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건축 좀 재취득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감가를 함부로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물품들. 그런 것들 경우에 매매 사례 비교법으로 가거나 예술품이나 귀중품 또는 차량 이런 것들이 들어간 그렇게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수익환원법은 장래에 얻을 수익에서 당해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되는 재반 비용을 공제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수산물 이런 것들 있죠. 수확기간 이제 막 한 1, 2월 달 지나면 우리가 이 논밭에 수확을 하는데 불이 나버렸어. 그럴 경우 이 재산 피해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 평가법이 각자 어떻게 되는지 평가법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잘 물어봐요. 장가율 이 의미가 뭐냐, 정의가 뭐냐, 최종 장가율의 의미가 뭐냐, 정의가 뭐냐, 이렇게. 이거는 화재 당시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해하시려고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빠르게 외우시죠. 그냥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 피해물을 재구입하는데 현재가의 비율, 대한 현재가의 비율 외우시고, 최종 장가율은 경제적 내연 연수가 끝난 경우 잔존하는 가치의 재구입비에 대한 비율이다 라고 자꾸 손을 잡고 외우십시오. 외우면 됩니다. 화재 피해 상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포인트만 하면 돼요. 건물, 부대 설비, 구축물, 가재도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지금 밑에 보이시죠? 건물, 부대 설비, 구축물 계산식이 이거예요. 다 똑같은데 만약에 손해율이 있다면 뒤에 손해율을 곱해주겠죠. 요 식에다가 뒤에 손해율만 곱해주면 됩니다. 손해율 곱해주면 되고, 그 외에 이게 다 0.8, 그러니까 20%라는 말은 20% 최종 작권이 20%니까 계산을 할 땐 0.8이 들어가야 돼요. 0.8을 해야 나머지가 20%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10%예요. 그러니까 0.9, 0.9, 0.9, 0.9, 0.9 이렇게. 그러니까 0.8인 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0.9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 계산을 해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20%, 10%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그 20%가 뭐냐? 건물, 부대 설비, 구축물, 가재도구 이렇게 있다. 근데 가재도구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건물, 부대 설비, 구축물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 밑에 부분은 좀 세세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긴 한데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까지 아직까지 실기에서는 기출로 못 봤어요. 근데 필기에서는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되게 좀 빨리 또 추락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지금 4탄까지 올라가고 이거까지 올라가면 최종화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메일이 많이 왔어요.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빨리 만들어서 보내드려야겠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진짜 정신없이 저도 막 공부를 하면서 막 하니까 정신없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혹시 그 자료를 제가 이미 드렸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받아보실 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을 좀 틀렸어요, 아니면은 이 내용은 이건 수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작성 어느 정도 초안이 다 됐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에 여기 안에 기출문제도 있으면 해당되는 문제도 같이 넣어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문제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작권이라든지 혹시 문제에 걸릴 소지가 진짜로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인터넷 치시면 또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많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자료를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해당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연락을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